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4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이트의 바른 마음을 읽다가 하이트 논의를 조금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과학기술 시대의 도덕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라고 하는 저희 논문을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윤리학의 위기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도덕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기존의 도덕교육 무용론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는 새로운 요소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기는 하지만 그 하이트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 잡히게 보시면 조금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사람의 입장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다른 사상가 입장에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런 식의 학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직관주의 관련해 가지고 직접 인용문 봤던 것 같고요. 232쪽 인용문 아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마음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이 한 단락에 쭉 나오고 있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현상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경험을 통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장 삐아제나, 학습자를 어린 도덕 철학자로 보았던 로렌스 콜버그가 이런 입장의 대표자였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도덕 법칙에 대한 스스로의 이론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동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콜버그류의 이제 도덕성 이해 방식이 칸트 윤리학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관념이 칸트, 콜버그, 롤즈 이런 방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윤리학, 인식론 등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화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 견해는 이제 쇠퇴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윤리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요즘 시기를 흉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바탕,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윤리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자연화 프로젝트의 대표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조너선 하이트는 도덕성에 대한 뇌과학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에서 도덕적 직관과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저서가 나오고 있네요. 바른 마음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는 도덕 심리학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이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라는 점이라든지, 2001년 발표된 글의 제목이 감정적인 개와 이성적인 꼬리. 개 자체가 몸통이고요. 꼬리는 그 몸통에 붙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니까 줄을 이루는 게 감정, 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성,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그의 입장이 간명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수의 뇌과학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데요. 정서적 반응을 고차적 인지와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될 경우 도덕적으로 무능하게 된다는 다마시오의 연구가 대표적 사례이고요.
이게 아마 피니어스 게이지 사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관통당해가지고 손상되었을 때 기존에 했었던 정상적인 그런 도덕적 정서와 관련되는 판단을 전혀 못 내리게 되더라, 이런 사례들이 있죠. 또한 fMRI를 이용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뇌 반응을 관찰하는 그린의 연구 역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과학적인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똑같은 증거물 연구 성과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를 인용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4, 5주 걸쳐 가지고 하이트 비롯해서 도덕교육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보고 나서요, 그 사회적 직관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뭘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6, 7주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입장이 바로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2주 후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이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가 직관적,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이성적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사유작용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이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서적인 부분의 우위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린은 이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보다 또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슈아 그린의 입장을 보면 구미가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는 그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질문을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교한 이성적 추론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직관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 자명함에 대해 질문을 하면 직관적으로 내린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느끼는 도덕적 말더듬이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이성적 추론보다 직관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성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관이라든지 정서가 먼저 빠르게 판단 내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것이 옳은지, 혹은 왜 그것이 나쁜지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후 정당화하는 추론으로서 이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린의 방식은 이렇게 이성을 너무 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성도 나름대로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자동적 인지 과정에 해당하는 직관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직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통적 견해라고 하면 콜버그와 같은 합리주의 견해를 말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관에 대한 주목은 오히려 도덕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직관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활용한 도덕적 판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의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회의주의는 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에도 심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추론해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성적 추론이 도덕의 역할이 아니라 애들이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바로 안다. 그러면 교육이 들어설 여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칸트로 대표되는 도덕법칙에 대한 강조 역시 단지 직관적으로 무엇이 올바른지 알아내고 다음으로 그것이 올바른 이유에 대한 핑계를 후속적으로 추론할 뿐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교과로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도덕가의 위상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인간의 자동적 인지 과정 속에 직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교과를 통해 올바른 도덕성에 대해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 역시 얼마든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 사회적 직관주의일 수는 있는데 도덕교육에서 이것을 활용할 방안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인간 향상 이런 논의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장의 논의에서 요나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거기서 요나스가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간 생물학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나스 책이 나온 게 한 1970년대? 80년대?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날 인간에 대한 이런 생물적 조작까지 거의 대부분 예견하고 있다는 게 큰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나스의 기술의학 윤리가 저술된 지 이미 30년 정도 흐른 지금 생명공학은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에 따라 인간성의 실현에까지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 때문에 더 진전되지 못하는 경향은 있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복제 시도된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스럽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당연히 인간의 유전자가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동물 중에서도 비교적 복잡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양, 소 이런 동물들 다 복제했잖아요. 인간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비적 단계 충분히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아마 종교계에서 큰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인격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조작할 수 없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윤리적인 그런 비판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진전되지 않는 것이긴 한데 기술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인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형성하는 게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요.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인간이 가지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 결함을 제거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소극적 성격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점차 그 범위를 뛰어넘어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간 향상의 논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간 향상을 위한 시도는 굉장히 많죠.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이제 본인이 단련을 해가지고 몸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약물, 스테로이드 같은 걸 복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비윤리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가끔씩 좀 화제가 되는 것 중에 수영 선수들이 어느 순간인가 전신 수영복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신 수영복 속에 엄청난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물을 흐르는 작용을 잘 이용해서 속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영의 기량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더 좋은 수영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그 기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올림픽위원회 이런 데서 수영 선수들 각 종목마다 몸을 수영복이 덮는 비율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봤던 분야는 인지 능력의 향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긴 한데요. ADHD 증상 겪고 있는 학생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있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그 산만한 집중력을 한 곳으로 좀 집중시켜주고 산만한 상태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 약의 약효라고 할 수 있겠죠.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 보통의 집중력까지 올 수 있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아마도 그 약을 보통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보통보다 이상 수준의 높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암암리에 많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뭐 특히 서울의 목동이라든지 대치동 이런 쪽에서 공부시키는 것에 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혹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시험 기간에 단기간 ADHD 그 환자들이 먹는 약을 먹어가지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약에 의존한다더라. 그게 부작용도 심각하다더라. 이런 이야기 아마 기사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운동 능력의 향상, 인지 능력의 향상 그런 게 있다면 도덕 능력의 향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 향상 중에서도 도덕성을 트랜스 휴머니즘 기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덕성 향상시키자는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 향상의 도덕적 수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생명 보수주의자와 인간 향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 혹은 초인본주의자 간의 논쟁은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윤리적 논쟁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 보수주의자와 초인본주의의 대립은 미국에서 2003년 생명윤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인 치료를 넘어서가 발표된 이후 극에 달했고 이것을 계기로 초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접근 방법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극복을 위해 그들의 초점을 인지적 향상에서 도덕적 향상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식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되는 알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난폭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성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잖아요. 아까 ADHD 약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통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약물을 먹으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겠죠? 내가 멀쩡한데 왜 이타적으로 되는 약을 먹어야 돼? 그럴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자들이 암암리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몰래 수돗물에 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필수 예방접종 다 차수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럴 때 도덕적 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방법까지 취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토머스 더글라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생명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 강하게 대립하면서 인지적 향상은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지만 도덕적 향상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지능력 높게 발휘하는 개인, 그 사람만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이타적인 능력이 발휘되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도덕적 향상이 가능하기 위한 기술은 약물치료나 신경과학적 치료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하려는 시도와 같은 유혹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은 약물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편도체 전기 자극술과 같은 신부 뇌 자극을 가하는 것은 신경과학적 치료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도덕적 향상은 기존의 인지 향상이 기억과 같은 고립된 특성만 표적으로 삼는 반면, 도덕적 향상은 매우 다양한 걸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효험의 한계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이나 신경치료술을 사용하여 실제 공격성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공격성을 발휘하는 게 도덕적으로 적절한 그런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약물이나 신경치료술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아직 임상실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을 뒤로 미루어 두더라도 도덕성 향상과 같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도는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직관주의는 안 가르쳐줘도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였죠? 트랜스 휴머니즘은 어떤 문제이냐? 도덕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할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나 신경치료 등과 같이 발달한 과학기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가장 큰 위협이겠죠.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건실 가가지고 너 지금 너무 비도덕적인데? 보건쌤한테 이야기해서 도덕적 알약 2알 받아서 복용하고 와? 학교에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달한 과학기술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보편화되어 간다면 더 이상 도덕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시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된다면 학교에서 교과를 통한 도덕 교육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지극히 경제적이고 도구적인 도덕성에 대한 견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사회에서 새롭게 도덕 교육의 위협이 되는 사회적 직관주의와 트랜스 휴머니즘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 도덕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뒤에 미처 다읽지 못한 부분들을 이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